지금은 이 퍼드 아직 불확실하고 뭔가 의심스럽고 또 전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 공포감이 큰데 그래서 패닉 셀링이 나와서 큰 하락을 나오는 건데 이 이후에는 이제 이 퍼드가 잠잠해지면서 오히려 포모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못 거둬서 오히려 정말 뭐 얼굴이 녹아내리는 포모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것들로 전환되면서 강세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비트코인 조정이 좀 깊어서 또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란이 미사일 쏜 거 때문이었나요? 그 하락이 좀 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지정학적 요인, 중동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직은 좀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위험자산 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우려 강세로 이어진 것 같아요. 음. 달러 지수가 약간 다시 올랐는데 우리나라 환율도 갑자기 급등했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1300원 깰랑말랑 했었는데, 네, 네, 갑자기 어제 확 보니까 올라갔더라고요. 1350원까지 오르던데요. 와, 많이 올랐네요. 네, 어제 1351원까지 제가 봤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그 달러가 네, 그 위험, 리스크가 커질 때 안전자산 역할을 하니까 네. 달러로 이제 돈이 몰리면서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에 들어갔던 돈도 달러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요인을 본다면 이제 비트코인은 아직 위험 자산으로서의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 네, 하지만 그 제가 자료를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우선은 요거를 좀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영상에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꼭 이 말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제 의견은 저의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투자는 본인 판단에 신중히 하셔야 된다. 그쵸. 결국 책임은 개인의 몫이라는 걸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네, 저의 말을 듣고 정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틀렸다 맞다 이걸 계속 주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과정의 차원에서 그냥 저 사람은 저런 뷰를 갖고 있고 저 뷰가 나에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구나 아니구나 요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제 계좌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을 지금 2억 한 6천만 원 정도를 넣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스킨 인 더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면 음. 저는 잘 되는 거고 망하면 저부터 망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정말 참고로 들어주시고 저는 잘 되면 같이 잘 되고 망하면 같이 망한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계좌도 오픈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다 비트코인이라는 한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내리시면 돼요. 맞아요. 아니면 그냥 조금만 담으셔도 되고요. 음. 네, 근데 저는 이제 큰 돈을 넣은 것처럼, 그만큼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좋게 보니까 스킨 인 더 게임, 제 피부를 게임에다 넣고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동 정쟁 긴장, 그리고 달러 강세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저는 이 장기적으로 보는 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예, 이 중동 정쟁 이런 거를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잖아요. 갑자기 내일 갑자기 평화협정이 나온다고 해도 과거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런 것들을 이제 유추해 봤을 때 전혀 이상하지도 않거든요. 전쟁 맞아요. 발발도 비슷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제가 인터뷰를 해서 그때 아는데 다 안 난다고 그랬어요. 음. 그리고 이번에 뭐 미사일 쏘는 것도 안 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험악한 쪽으로 가니까 이제 포지션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또 단기적인 거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중장기적인 뷰인데 저는 당연히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음, 좀 자료를 보여드리면 그 비트코인 가격 회복 가능성 이거를 과거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초기 하락 후에 빠른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이번에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그 중동 전쟁이 이란이 미사일을 쏘면서 한 3, 4%대 급락이 나왔는데 한 네, 2%, 3%대 회복은 했거든요. 맞아요. 과거 2023년을 보면 작년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었을 때 4일간 5%를 하락했어요. 네, 그리고 9일간 1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또 한 해 전이죠. 첫날 10% 하락한 후에 6일간 27%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가 이번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빠른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 정말 3차 세계대전급으로 격심해진다. 갑자기 막 미국이 들어오고 막 러시아, 중국이 막 참전하고 주변국들이 참전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질 수 있는데 요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네, 시간이 뭐 9일 후일 수도 있고 6일 후일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 확대에 저는 더 방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또 큰 이슈 같아요. 근데 대선이 보면은 이제 트럼프나 해리스나 점점 대선 그 시기로 그 가까워지면서 모두 친암호화폐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또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저는 이제 단기적인 이 전쟁 이슈가 조금 해소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좋아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소와 플러스 요소가 있는데 이걸 합쳤을 때 플러스 요소가 크지 않을까. 이 단기적으로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퍼드 아직 불확실하고 뭔가 의심스럽고 또 전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 공포감이 큰데 그래서 패닉 셀링이 나와서 큰 하락을 나오는 건데 이 이후에는 이제 이 퍼드가 잠잠해지면서 오히려 포모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못 거둬서 오히려 정말 뭐 얼굴이 녹아내리는 포모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것들로 전환되면서 강세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달러 지수를 보면은 이제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좀 분류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아직 분류를 할 수 있다면 최근에 이제 고용 보고서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여기 네, 보면은 비농업 고용 지수가 25만 4천 건으로 예상치를 대폭 상회해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고 이제 달러로도 가고 이때는 사실 비트코인 가격도 올랐죠. 근데 그 후에 맞아요. 이제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이제 하락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요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요런 중동 전쟁 이슈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좀 잠잠해지면 저는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용 보고서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플러스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음,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야, 이거 장난 아니던데요. 네, 요게 이제 G2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쌍두마차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막 1조 위안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게 네, 얼마나 그러더라? 한 180, 180조 정도, 네, 189조? 180, 네, 네, 엄청나죠. 이거를 이제 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주가가 막 오르잖아요. 네, 그 차이나 전기차 갖고 계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꽤 있는데 거의 바닥에서 50% 올랐더라고요. 단 며칠 만에. 야,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이슈 있고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대출 금리 인하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소비 진작 그리고 부동산 시장 통화 정책 전방위적인 이런 부양 정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런 부양 효과가 6개월, 1년 후에 나타나고 또 지속이 한 1, 2년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도 그 유동성이 들어와서 좀 가격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5가지 요소로 구분을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거시경제 요인, 제도적 요인, 기술적 요인, 시장 심리 요인, 지정학적 요인 이렇게 5개로 보는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네, 저는 거시경제에서는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
달러 약세로 인한 대체 자산 수요 증가. 그래서 플러스죠. 그리고 제도적 요인에 있어서도 앞으로 점점 규제 질서가 만들어져 갈 것 같아요. 탄탄하게. 그리고 네, 대선 후보가 누가 됐든 암호화폐 정책들이 나타나고 적용되면서 이 말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고객들의 큰 돈을 굴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ETF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딱 정립이 되니까 가격이 한 5, 6천만 원대에서 1억으로 바로 갔다가 지금 한 1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제도가 완비될 때마다 퀀텀 점프가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기술적 요인으로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한 10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요 연말부터 이제 시작되는 요게 이제 나타날 거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개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또 기술적인 그런 뭐 앱들 같은 것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서비스들도 개발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의 채택률도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노드들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점점 이런 거죠. 이제 이게 법과 이제 앞에서 이런 요소들, 규제들이 잡혀가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투자자들의 지속적 참여가 계속된다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연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뭐 저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이런 데가 들어올 수 있고 또 국가적인 채택 차원에서 엘살바도르의 사례 같은 경우처럼 이제 전략적 준비 자산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 계속 모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대중의 관심 증가도 일어나면서 시장 심리도 개선될 거라고 보이고 시간은 걸리지만 지정학적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될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면은 앞에 보면은요. 이때 보면은 4일간 5% 하락 후에 12% 상승하고 첫날 10% 하락하고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저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음, 정말로 불안해지면은 정말 국경을 넘을 때 어떤 자산이 나의 그 진정한 자산으로 그 이제 안전자산으로 매겨질 수 있을까? 비트코인이 정말 제일 좋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을 이제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급락이 하락이 나왔을 때 과연 줍줍인가 아니면 정말 다 팔고 떠나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줍줍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DCA를 하고 있고요. 단 한 가지 조건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말 제 3차 세제 대전급으로 번지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뭐 계속해서 하락이 나올 때는 오히려 주춤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다. 아, 목표에 두고 있다. 네. 앞으로 이제 쭉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걸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제 포지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가지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려나 뭐 관심 깊게 봤는데, 다 플러스네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또, 단기적으로 이 하나 네, 지정학적 요인이 마이너스일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로는. 위험 자산으로 아직은 분류가 되니까. 네. 야, 이게 뭐, 다 플러스면 이게 사실 곱셈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네. 다 플러스로 이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다가 이제 실제로 전쟁을 치르게 되면 비트코인 수요가 되게 일시적으로 막 늘어나잖아요. 네. 네, 제가 기억하기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도 서로 막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뭐 국지전 있다가 그때는 하락하다가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되게 늘어나가지고 비트코인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오히려 전면전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제가 또 뭐 하나 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보면 제가 요 네, 엑스트로피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네, 그 김상윤 경제학자 박사님이신가 여기 계신데 막 엄청 대기업들의 강연도 많이 나가시고 삼성이나 뭐 LG나 되게 많이 나가시고 이 책이 제가 초반부를 읽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요 엑스트로피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세 가지 크게 기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게 특이점은 이제 그걸 지나버리면 이제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인 거죠. 네, 그 특이점으로 이제 가고 있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인공지능이고요. 네, 세 번째가 메타버스입니다. 네. 두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블록체인? 네, 비트코인. 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나 우리가 메타버스 이거 메타버스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거의 이제 하나 되는 개념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요거는 저에게 좀 익숙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단순히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좀 약간 투자적 관점이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로, 그러니까 삶의 음, 철학, 비즈니스의 철학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탈중앙화라는 거예요. 지금 음,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뭔가 되게 자유로워지고 언론의 그런 자유, 미디어의 자유를 얻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의 꼭대기에는 뭐 구글이 있는 거고 메타가 있는 거고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정보 집중이 이제 미국의 그 이제 빅테크에 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깨는 철학, 그게 이제 바로 탈중앙화라는 개념인데 네, 그거를 이제 거의 최초로 현실적으로 현실 가능하게 제시했다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어떻게 보면 음, 실패한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최초로 진정한 탈중앙화를 이뤄낸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최초로. 어떤 분야든지. 네. 네, 그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만약 포문을 열면 음,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또 엄청난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거는 진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처음에 인터넷이 보급됐을 때 진짜 오늘의 이런 유튜브, 메타, 아마존 이런 온라인 이런 상점들이 정말 오프라인을 집어먹고요. 이런 걸 전혀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백훈종 이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하나의 큰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음. 탈중앙화된 플랫폼이니까 그 위에다가 무엇을 얹든 다 탈중앙화돼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물론 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비트코인은 느린 대신에 너무 안정적이고 탄탄하잖아요. 뭐 비트코인은 뭐 서버를 위협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솔라나처럼 뭐 이렇게 다운된 적도 없고 네, 그런 세상이 진짜 펼쳐지면 비트코인 수요가 진짜 얼마나 많아질까요? 맞습니다. 네, 이제 뭐 그러니까 저는 뭐 기술적인 면을 잘 몰라가지고 네, 그게 네,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탈중앙화가 정말 됐다는 게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미중 갈등이 네, 2017년, 18년 그때부터 본격화가 됐잖아요. 네, 그 패러다임이 안 나타났으면, 음, 그러니까 그 자유무역 질서, 네, 그게 계속해서 됐으면, 그 지정학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으면, 비트코인이 조금 더 빨리빨리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음,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비트코인이 의 소중함을 더, 왜냐면 국경을 쉽게 넘을 수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오히려 평화의 시대 때 비트코인이 더 각광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들고요. 음, 그러니까 요 지정학적인 게 요즘 진짜 큰 화두 같아요. 아, 지금 보면은 되게 다 좋잖아요. 사실 뭐 미국도 좋고 좋은데 계속 막 전쟁이 터지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게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찾는 자산이 비트코인인데 전쟁이 터지면은 또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위험 자산이니까 빨리 팔아버리는 것도 음, 비트코인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뭐 이제 비트코인을 좋게 보는 입장에서 말하면 아직 대중화가 안 된 거죠. 그 네. 비트코인에 대한 아직 무지. 예. 음, 근데 그게 이제 올라가면 이제 당연히 그런 요소들을 저는 비트코인을 먼저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아마 투자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분류되기 시작하면 네, 우리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좀 되게 어려운 가격대까지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금 같은 경우는 뭐 전쟁 나고 하니까 되게 안전자산이라 그런지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음, 금 가격은 뭐 요즘에 계속 최고치 막 찍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2,600달러까진 봤었는데 음, 금, 금 같은 지위를 비트코인이 차지할 수 있을지 음, 그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